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오늘 주제가 무릎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볼 때도 항상 정상적인 무릎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무릎의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무릎의 구조를 그쵸. 이해하는 네. 게 필수적일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무릎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이라는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제외한 연부 조직으로는 네 개의 인대와 두 개의 연골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개의 인대는 그 유명한 거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중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중앙에, 즉 관절의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는 관절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개의 인대는 무릎이 움직일 때 안정성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연골인 반달 연골과 반월성 연골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관절 연골과 더불어서 무릎에서 일어나는 굴곡 신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죠. 내반, 외반, 옆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외전, 외전 등의 6개의 움직임의 자유도와 유연성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십자인대라고 하면 네네. 보통 파열되면 이 군대가 면제된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연골이잖아요. 네네. 아, 인대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이 관절 연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도가니탕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가니라는 게 관절 연골입니다. 전통적으로 관절면에 뼈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고요. 전통적으로 이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사진에 보시는 대로 관절 구성 성분의 모식도인데요. 네. 관절 연골은 연골 세포, 그리고 제2형 콜라겐, 그리고 단백다당이라는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형 콜라겐은 교차된 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선형 구조를 이루어서 굉장히 촘촘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단백다당은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자라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운데 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게 핵심 단백질이라고 하고 네. 나뭇잎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예. 근데 우리가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골의 영양과 재생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처럼 드시는 글루코사민, 그리고 연골주사 맞는다고 그러죠. 연골주사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백다당의 성분을 보충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이 관절 연골 재생술인 것 같은데 이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핫한 이슈죠. 네. 관절 연골 치료 재생술은 네. 크게 골수를 자극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줄기세포를 뽑아내게 하는 구멍에 내서. 네, 네. 미세 골절술, 다른 말로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도 하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줄기세포를 거기에 도포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 그리고 자가 고령골 재생 이식술, 네. 그리고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 골절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네. 앞서 말했듯이 3기 이상의 연골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된 연골 부위를 다 깨끗하게 긁어냅니다. 그래서 뼈를 노출시키고 그 뼈에 3mm나 5mm 정도의 일정한 이렇게 미세한 골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혈액이 이렇게 위로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연골하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줄기세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3개월을 얘기하는데요.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미세 골절술이고요. 한 가지 한계점은 크기가 비교적 작은 거는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크기가 커질 때는
조금의 한계점을 아직은 드러내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미세한 골절을 인위적으로 내서 네. 거기서 혈액과 줄기세포가 나와서 좀 네. 자가 치유된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치료법 중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 천공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보강 방법이 대두되게 되는데 하나는 기계적 보강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보강 방법입니다. 기계적 보강 방법은 말 그대로 미세 천공술 한 부위에다가 콜라겐을 덮어서 이제 피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실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 보강 방법이 미세 천공술 한 대에다가 네. 줄기세포를 도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치유력을 높이겠다는 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술이 연골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언급해 주셨던 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또 무엇일까요? 굉장히 사실 획기적이라기보다 매력적인 수술법입니다. 네. 연골 크기가 작을 때 특히 네.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사고, 네. 비교적 젊은 환자들의 이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본인의 이 무릎 관절 중에 이제 양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옆에 쪽에 체중 부하가 안 되는 부위에 연골과 뼈를 동시에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된 연골 부위에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과도 좋고 또 하나 장점은 재활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연골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될 필요가 없이 정말 그대로 떼내서 플러그처럼 딱 꽂아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우리나라에 같이 좌식 문화를 하는 곳에서 우리는 무릎도 많이 꿇고 그러고 예. 그러는데 과연 안 쓰는 연골 부위가 있을까? 그쵸. 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몇의 스포츠 복귀가 굉장히 급한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라는 건요. 네. 손상된 환자 자신의 무릎 연골에서 네. 정상적인 부위에서 네. 그리고 조금은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서 3, 4mm의 연골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그거를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하는 개대 배양을 해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채취한 연골보다 20에서 30배 정도의 연골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그 연골세포를 미세천공술을 한 후에 다시 무릎의 손상 부위에 집어넣는 수술인데요. 문제는 일단 수술을 2번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하고 배양하는 동안 보통 6주 정도 배양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2번째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수술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주제가 이 무릎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이었잖아요. 네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부러 주제를 이렇게 2개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영어로 얘기하면 퇴행이라는 디제너티브 그리고 골관절염에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는 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하니까 명칭 자체에서 염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질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를 제외하고는 염증 반응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네. 연골을 보호하는 초자연골이 퇴행성 변화와 마모에 의해서 통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치료 단계별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치료 단계 수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요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관절염의 악화 요인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악화 요인은 고령,
뭐 어쩔 수 당연한 없죠. 거죠. 네. 그리고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요? 네. 그리고 비만. 네, 그리고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이나 운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외상 다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그 악화 요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 치료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행 단계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초기 관절염 단계 1기 때는 엑스레이 변화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무릎이 붓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1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단계는 환자가 스스로 무릎 통증을 만성적으로 얘와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 간격에 약간의 좁아짐이 있고 골극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뼈들이 또 생기는 단계입니다. 3기 때는 엑스레이 상에 2기보다 더 관절 간격의 협소함이 진행을 하고 골경화나 골변형 그리고 골극 등이 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4기는 말기인데요. 네. 관절이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관절 아이고. 간격이.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는 엑스레이 상에 연골의 그 두께만큼 떨어져 보였던 관절 간격이 이젠 뼈끼리 붙어버리는 게 4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 단계별로 치료를 보시면 1기 때는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근력 운동을 통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 허벅지 근력이 강해지면 무릎에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쿼트 그런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감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잖아요. 그렇죠. 방을 닦기 위해서 무릎 꿇고 닦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바닥에서 상에서 식사를 하고 소파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그것보다는 맞네요. 소파 생활, 식탁 생활 그런 걸로 자꾸 생활을 바꿔가야 되고요. 2단계 치료는 이기 관절염 때 해당되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의사와 전문가들이 그 질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2단계 치료에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가 있을 것 같고요. 3, 4기 때는 이제는 수술적 생각을 그렇군요.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단계 때 고려하게 될 이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 치료의 전략은 시대와 함께 변해왔습니다. 1900년대에는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라는 명제하에 진통소염제가 주요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고 초자연골의 변형과 마모에 의한 그런 질환이다. 그래서 소염제가 필요 없고 단순 진통제를 먹자. 타이레놀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게 주 약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발전을 했죠. 학문이 발전하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관절염은 그런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의 염증 반응이 동반된 질환이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 방법, 치료 약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현재는 소염 진통제, 기존의 소염 진통제와 또 하나 질병의 진행을 변화시키는 약물이 개발되어서 같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물은 약물로 획기적으로 연골을 재생한다거나 그런 약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정형외과 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 통증이 왔을 때는 염증 반응 때문에 오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먹어서 뭐 그레이드 1 정도의 통증을 3에서 5까지 가는 거를 막아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치료인 체중 감소, 생활 습관 변화, 근력 강화 그런 운동을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을 한다면 관리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주사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주사 치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사 치료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주사, 소위 말하는 뼈 주사라고 알려진 주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연골 주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DNA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작용을 가졌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가장 가격이 싼 가격에 무릎을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물론 일시적일 수가 있지만요,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꾸 맞다 보면, 이제 그 맞는 빈도가 너무 좁다 보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농성 관절염이라 같은 무릎에 고름이 드는 그런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최소 1년에 3, 4회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다는 그런 중간 텀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골 주사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연골의 구성 성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글리코사미노 글라이칸이라는 구성 성분의 성분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골 주사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연골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진통 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미끌미끌한 성분을 연골에 넣어주면서 연골에 영향도 주지만 연골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좋아졌다가 서서히 통증이 재발할 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맞을 수 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주사. 사실은 관절각 내에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DNA 주사가 무릎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연골 재생에는 아직까지 그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입증되진 않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3, 4기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술적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관절 보존 수술식과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자가관절 보존 수술식은 인공관절을 가기 전에 내 무릎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교정 절골술, 반월상 연골판 수술, 아까 계속 나왔던 연골 재생술, 그게 되겠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무릎의 마지막 단계의 수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50대라든가 60대 초반에 인공관절을 해야 될 상태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많이 발전을 했죠. 인공관절도 초기보다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오래 쓴다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발전했어도 기계입니다. 기계에는 엄연한 수명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인공관절을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70대 이후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그 전에는 자가관절 보존 수술식을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보편적인 무릎 수술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관절 보존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무릎 말기 치료 전략을 세울 때 수술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리의 정렬, 다리가 안짱다리도 아니고 바깥짱다리도 아니고 반듯한 다리 정렬이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반월성 연골판의 복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절 연골 재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리의 정렬이 반듯하게 되고 나면 반월상 연골판의 수술의 결과도, 관절 연골의 수술의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엇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의 마지막 단계의 수술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다리의 정렬이 반듯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무릎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데는 통증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크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고령인 분들은 정말 많은 만성병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그렇죠. 당뇨, 고지혈증, 뭐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비만. 근데 그런 만성병 중에 두세 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릎에 통증까지 있다면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걷거나 뛰거나 당뇨를 조절해야 되는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동조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살은 찌겠죠. 체중은 늘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런 만성병은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무릎 하나만이라도 인공관절을 해서 무릎 통증을 없앤다면 그 환자분은 그런 만성병을 조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이라든가 생활의 질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두 번째. 첫 번째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만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무릎의 통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이슈도 되고 있고. 이런 무릎의 통증을 극복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주체가 의료진뿐만 아니고 환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관절 손상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뭐고 대처 방법은 뭐고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제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의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만 공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환자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간에 떠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루머 같은 이제 소문 같은 게 많죠. 일반적인 옆에 사람 분이 어떤 술이 좋대더라, 어떤 약이 좋대더라 그런 것만으로 현혹돼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즉시 상담하고 진료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무릎의 주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실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라호종 과장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